도남교 가까운 전찻길가에 가게터가 딸린 숲분에는 안채도 넓어서 양쪽 집을 합쳐봐야 5명에 불과한 식구가 지내는데 불편함이 없었다. 나는 독방까지 쓸 수가 있었다. 거기 사는 동안 오빠의 혼담이 무르익었다. 오빠를 지하 운동에서 손떼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그전부터도 집안 내에선 엄마가 아들의 재혼을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이 많았었다. 엄마라고 왜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만 누구보다도 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먹혀 들어갈 일은 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선 보는 것조차 한 번도 말을 안 들어주던 오빠가 연줄연줄로 세 겹의 사돈쯤 되는 규수를 친척집에서 우연히 본 후 그 색시라면 어떻겠느냐고 누가 한번 지나가는 말 삼아 물어본 걸 솔깃하게 받아들인 모양이었다. 오빠가 나더러 한번 봐달라고 했다. 그렇지만 선을 보이고 있다는 눈치를 보이지 말라는 어려운 부탁이어서 규수가 들고 나는 시간에 그 집 근처에 잠복해 있다가 얼핏 볼 수가 있었다. 참 구차스러운 방법이었지만 나는 오빠가 나한테 먼저 보라고 한 게 어찌나 기쁘던지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했다. 예쁘진 않았지만 지적인 인상이었고 전체적으로 여자답다기보다는 늠름해 보였다. 나는 내가 본 인상을 그대로 말했고 오빠는 여간 만족스러워하지 않았다. 삼성교 집에 남아있던 문간방 식구들도 시골에 시가로 내려가서 집을 비워 놓으니까 팔리는 게 더디다고 근심들을 했다. 그래도 그 집이 팔리고 새로 도남동 종점 쪽으로 이사할 동안이 오빠가 그 여자하고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다. 우리는 다시 숙부네를 나와 이사하면서 새 식구를 맞아들였다. 중학교 5학년이 되면서 반을 문과, 이과, 가사과로 나누었다. 입학할 때도 3반을 뽑았기 때문에 각각 한 반씩이었다. 나는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문과를 택했다. 습관적인 독서 버릇 때문에 문과를 가장 편하게 여겼을 뿐 시인이나 소설가가 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 방면에 소질이 있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애들도 덜어 있었다. 예전 학제 같으면 졸업하고 전문학교 갈 때였으니까 웬만큼은 싹수가 보일 때였다. 그러나 나는 아니었다. 나는 되레 문학소녀적인 기질이 두드러지는 애를 보면 나는 절대로 될 수 없을 것 같은 이질감을 느꼈다. 문과 담임은 새로 부임해온 박노갑 선생님이 되었는데 소설가라고 했다. 소설은 많이 읽었지만 소설가의 실물을 보는 건 처음이었다. 마침 그때 우리 집에서 구독하고 있는 일간 신문에 그분의 소설이 연재되고 있어서 정말 소설가는 소설가로구나 싶어 약간 흥분까지 되었다. 오빠의 서가를 뒤져 문학가 동맹 기관지인 문학에도 그분 단편이 실린 걸 보고 그분의 빛깔을 알아버린 것 같은 친밀감과 연민까지 느낀 것도 유별난 오빠를 둔 덕이었다. 그때만 해도 대학 입시를 위한 준비 교육은 전혀 없어서 문과에선 꽤 여러 시간을 문학이니 창작이니 하는 시간에 할애하고 있었다. 그분이 국어뿐 아니라 그런 시간까지 담당을 했다. 그 무렵에 그분의 40년이라는 장편도 출간이 되었다. 가능한 한 그런 것들을 열심히 찾아 읽었지만 그분의 작품으로부터 영향받은 바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참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억지로 읽은 데 불과했다. 그러나 창작 시간에 그분의 문장 지도는 매우 엄격했고 나도 소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 주었다. 그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아니, 오니 하는 투에 감탄사가 많이 들어가는 감상과잉의 문장이었다. 그걸 어찌나 싫어하는지 그분이 그런 글을 야단칠 때는
그분 살갗에 닭살이 돋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옆에서 느낄 정도였다. 당연히 남의 느낌이나 표현을 빌려다 써먹은 미사여구도 질색을 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센티한 미사여구를 적절하게 구사하면 다들 그걸 문학에 소질이 있다고 말했고 그런 재간이 있는 애를 문학소녀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선생의 그런 문장 지도법은 파격적이었다. 그러나 나는 문학소녀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할 수가 있었고 나도 소질이 있을 것 같은 자기 발견의 계기가 되었다. 처음으로 좋아하는 선생님을 갖게 되었다. 그분은 눈이 맑고 크고 엄격한 인상이었지만 웃으면 금방 그 엄격함이 허물어지면서 어린애 같은 표정이 되었다. 겨울엔 주로 두루마기를 입고 다녔는데 좋은 감이 아니라 옥양목에 검정 물감을 들인 검소한 것이었다. 한문도 가르쳤는데 흥에 겨워 한시를 낭낭한 목소리로 읊을 적에는 그 검정 두루마기가 참 잘 어울렸다. 문과에는 문학이나 예능 방면으로 가고 싶어하는 애들 말고도 공부는 대강하고 놀고 싶어하는 애도 많이 모여서 분위기가 참 자유스럽고 재미있었다. 책상의 배치를 가운데는 둘씩 짝을 지어 앉히고 양쪽 창가에는 짝 없이 외줄로 앉혔는데 나는 운동장 쪽 창가에 짝 없이 앉게 되었다. 자연히 앞뒤로 친하게 되었는데 훗날 나보다 훨씬 먼저 등단에 문명을 날린 한 말숙, 서울음대 교수가 된 이경숙, 나 그리고 소설도 썼지만 번역을 더 많이 한 김종숙이 앞뒤로 나란히 앉아서 죽이 잘 맞아 수업 시간에 못된 장난도 많이 했다. 누가 하나 읽을 만한 소설책을 가져오면 수업 시간에도 교과서는 건성으로 펴놓고 그것만 읽다가 선생님이 무얼 시키면 딴청을 해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때그때 떠오른 기발한 생각을 쪽지에 적어 돌리고 회답을 받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기도 했다. 한말수기가 자기 집에 있는 아쿠타카와 전집을 한 권 한 권 빼와 돌려 읽으며 굉장히 흥분을 했었는데 뭘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는 조금도 생각나지 않는다. 김종숙이는 그때 자기 집이 종로서관을 했다. 지금의 종로서적의 전신이 바로 그 애네 집거였다. 걔한테서 그 무렵에 순수 문예지인 문예도 빌려보고 신간서적도 빌려보았다. 지금처럼 신간이 많이 나올 때도 아니었건만 종로서관에 들를 때마다 그 많은 책이 다 그의 것만 같아서 여간 부럽지가 않았다. 또 그때마다 그의 할아버지가 매장 한가운데서 감식군 노릇을 하고 서 계신 게 왜 그렇게 신경이 쓰였는지 지금 돌이켜보니 훔칠 기회를 엿봤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때도 종로서관 하면 서울에서 제일 큰 책방이었는데도 온 집안이 총동원이 돼서 팔기도 하고 격리도 보고 감시도 하는 가족 경영 체제였다. 겉으로는 착실한 모범생처럼 굴면서 싫어하는 수업 시간엔 딴짓하는 버릇 말고 또 하나의 고약한 장기는 학생 입장 불가의 영화관 출입하기였다. 도남동의 동도극장은 프로가 갈릴 때마다 놓치지 않고 가는 단골이었다. 숙분의 가게가 바로 동도극장에서 비스듬히 건너편에 있었는데 가게 유리창이나 벽에다 극장 포스터를 붙이는 대가로 표를 주고 갔다. 숙부는 그걸 나한테 넘겨주기도 하고 같이 가자고 꿰기도 했다. 동도극장이 단골이란 건 엄마에게도 반 친구들에게도 비밀이었지만 따로 친구들하고도 곧잘 극장 출입을 했다. 어둠 속에서 교복의 흰 깃은 단박 눈에 띄게 돼 있어서 날쌔게 안으로 구겨 넣고 시치미 떼고 앉았다고 누가 학생인 걸 모를까마는 세상을 감쪽같이 속여먹은 것 같은 쾌감을 맛보곤 했다. 한 번은 김종숙하고 수업을 빼먹고 화신 5층에 있는 영화관을 갔다. 선생님이 안 나오시거나 사정이 생기면
그 시간은 결과라고 예고가 되는데 2시간 내리 결과인 날이었다. 마침 보고 싶은 영화가 화신영화관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 시간에 갔다 오자는데 둘의 마음이 일치했다. 예감이 옹성되는 신비한 어둠 속으로 은근슬쩍 숨어들어가 흰 깃을 안으로 구겨놓고 앉았노라면 언제나 가슴이 뛰어놀게 마련이지만 수업을 빼먹고 그러고 있는 맛은 더욱 진진했다. 그런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정전이 자주 되는지 재미있을만 하면 화면이 꺼지고 사방에서 휘파람 소리가 나곤 했다. 해방되고 나서 북쪽으로부터의 송전이 끊기고 극도로 나빠졌던 전기 사정이 조금 나아졌다는 게 그 모양이었다. 늘 당하는 일이 그날은 좀 심했다. 여북해야 극장 측에서 무대에다 촛불을 켜놓고 가수를 불러다 가극 비슷한 짓을 다 시키면서 관객을 달래려 들었다. 우리는 그래도 끈질기게 기다려 하여튼 영화를 한 바퀴 다 보고 나서야 극장을 물러났다. 둘 다 시계도 없이 시간 가는 줄 몰랐지만 설마 밖이 벌써 어두워 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서둘러 학교로 돌아갔다. 지척인데도 뛰는 가슴 때문에 헐레벌떡 당도한 교실엔 당연히 아무도 없었다. 깨끗이 청소까지 끝난 교실엔 2사람의 책가방만이 나란히 책상 위에 놓여져 있었다. 그리고 칠판엔 돌아오는 대로 곧 교무실로 오라는 담임선생님의 엄명과 함께 우리 2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교무실로 부랴부랴 내려갔으나 선생님들도 다 퇴근한 후였다. 수업 시간에 영화관에 간 배짱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날 안으로 담임선생님을 못 만나고 집으로 가면 잠이 안 올 것 같았다. 그런 고지식함은 김종숙도 마찬가지여서 숙직 선생님을 찾아갔다. 어떻게든지 선생님 댁을 알고 싶어하는 우리를 위해 숙직 선생님이 교사들의 신상카드처를 꺼내다가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자택의 주소뿐 아니라 약도까지 그려져 있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박노갑 선생님이 현저동에 산다는 걸 알았다. 가슴이 뭉클하면서 말할 수 없는 친애감을 느꼈다. 숙직 선생님도 현저동에 대해 뭘 좀 아는지 이런 약도 가지고 찾을 수 있는 동네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약도를 보면서 벌써 대강 짐작이 갔다. 찾을 자신이 있었지만 종숙이한테는 그런 내색을 안 하고 그냥 가보자고만 했다. 왠지 그 동네에 대해 아는 척하기가 싫었다. 수치감 같은 것하고는 달랐다. 찾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없지 않았다. 전차가 다닐 때라 영천까지는 쉽게 갔지만 집 찾는 데는 과연 오래 걸렸다. 그동안 많이 변해 있었고 밤이라 가뜩이나 복잡한 골목이 더 꼬여 보였다. 나는 종숙이한테 생전 처음 와보는 동네처럼 굴면서 혹시 그 애가 그 동네를 흉볼까봐 조마조마했다. 선생님 댁을 찾았을 때는 꽤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아직 안 들어오셨다고 했다. 선생님 댁은 아주 조그만 일각 대문 집이어서 대문 밖에서도 그 구차한 살림 형편이 다 들여다 보였다. 사모님한테 찾아온 뜻을 전하면서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는 걸 느꼈다. 그날 엄마한테는 늦게 온 걸 야단 맞았지만 다음날 아침 교무실로 선생님을 찾아갔을 때는 뭘 그까진 일로 집까지 찾아왔었느냐고 관대하게 넘어갔다. 그러나 나는 그 후 선생님과 나와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성립된 것처럼 느꼈고 그건 현저동을 공유하는 데서 오는 연대감이었다. 조카가 생겼다. 오빠에게 아들이 생겨난 것이다. 손이 귀한 집안에서 그건 대단한 경사였다. 작은 숙부는 친손자가 태어난 것 이상으로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올케 언니가 복덩이라고 칭찬이 자자했다. 첫아들을 낳았다고 해서만이 아니었다. 올케 언니가 들어온 후 줄창 집안을 억누르던 그 전전긍긍한 불안감이 많이 가셨는데 그건 오빠가 지하 운동에서 손을 떼었기 때문이 아니라 올케가 엄마처럼 법석을 떨거나 극성을 부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올케는 오빠가 하는 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한편 오빠가 잊고 지내는 가정으로서의 의무를 일깨우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밥도 안 굶어보고 쌀 중한 걸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으로 밥 벌어본 경험도 없이 어떻게 노동자를 위할 줄 알겠느냐는 소리도 힘 안 들이고 툭툭 잘했다. 언니의 화법은 특이했다. 옆에서 듣는 사람 속까지 시원하게 해주면서도 오빠의 자존심을 긁는 신랄함이 없이 다만 구수했다. 오빠가 언니를 보고 첫눈에 마음에 들어한 것도 아마 이성 간의 직감으로 그런 소지를 감지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때가 마침 오빠에게 얼마나 충고와 위안이 필요한 시기였던가도 알 것 같았다. 오빠는 조직으로부터 멀어졌을 뿐 아니라 보도연맹까지 든 눈치였다. 그리고 구파발지나 고양군 신도면에 있는 고양중학교 국어선생으로 취직을 했다. 취직을 하기 위해 보도연맹에 들었는지, 취직하고 나서 들었는지 그 전후 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심리적이었든 실제적이었든 간에 그 두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었다고 생각된다. 마침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나서 1년을 바라볼 무렵이었다. 좌익을 탄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저를 신생 독립국가의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었다. 골수 공산주의자는 38선을 넘어 월북을 하거나 체포되어 감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고 오빠처럼 이상주의적인 얼치기 빨갱이에겐 보도연맹이라는 퇴로가 마련되어 있었다. 오빠가 회유에 의해서 거기 들게 되었는지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집안 식구하고 의논하고 결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안 건 오빠의 술주정을 통해서였다. 비록 취중일망정 오빠는 전에 없이 유치하고 졸렬하게 굴었다. 엉엉 소리내어 울면서 마치 엄마 때문에 좌익운동에서 발을 빼고 엄마 보란듯이 보도연맹에도 가입한 것처럼 모든 것을 엄마 탓으로 돌렸다. 엄마는 이렇게 온갖 주접을 다 떨다 잠든 아들을 슬픈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생전 안 하던 술 처먹고 우는 버릇을 왜 했을꼬? 라는 말밖에 안 했다. 아들이 자는 머리맡도 지나가 본 적이 없는 엄마로서는 그 정도만 해도 큰 욕을 한 셈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본인보다도 엄마가 더 전향의 후유증 같은 걸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후에도 엄마는 두고두고 오빠 몰래 그 일을 심란해했다. 오빠가 하는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집요하게 극성을 떨때하고는 딴판으로 문득문득 후회하는 기색이랄까 미련 같은 눈치까지 보인 적도 있었다. 자식의 안전을 위해 법에서 금하는 불온한 사상을 두려워하면서도 자식이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일이니 많지 뭔가 위대한 일이라고 믿고 싶은 가장 우리 엄마다운 이중성이었을까? 아니면 엄마도 임의로 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을까? 하여튼 엄마의 태도는 뜻밖이었다. 나는 이런 엄마를 보고 당시의 유행어를 빌려 우리 엄마야말로 수박 빨갱이였다고 버릇없이 놀려먹곤 했지만 엄마는 꽤 오래도록 남몰래 외롭게 전향의 후유증을 앓았다. 그런 엄마가 내가 보기에는
오빠가 하는 일을 쌍지팡이 들고 말릴 때보다 더 지겨웠다. 모성애도 이념투쟁의 영향을 받으면 이렇게 악몽이 되고 만다.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더러운 시대였다. 오빠가 취직한 중학교가 있는 시골은 지금은 전철도 통하는 서울 시내가 됐지만 40년대 말의 교통사정으로 매일 통근은 무리였다. 학교 근처에서 하숙을 하면서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 자전거로 토요일 오후에 왔다가 월요일 새벽에 떠났다. 그때 그 학교는 농업학교가 아니었는데도 딸린 논밭이 꽤 있어서 월급날이면 현금과 함께 한 달 양식으로 충분한 쌀을 주었다. 월급날이면 오빠는 쌀자루를 자랑스럽게 자전거 꽁무니에 싣고 왔다. 덤으로 감자나 고구마가 딸려 있을 적도 있었다. 생활비 중에서 양식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때라 살림이 단박 안정되기 시작했고 생활인으로 떳떳해진 오빠는 차츰 어두운 그림자를 씻고 평범한 가장으로서의 관록이 붙어갔다. 토요일날 귀가하면 오빠는 허둥대며 목욕탕 먼저 다녀왔다. 우리가 올케를 맞으면서 이사간 집은 신안탕이라는 목욕탕 바로 뒷집이었다. 그러나 목욕탕이 가까워서라기보다는 멀리 구파발서부터 서울 장안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온몸으로 아기를 안을 수는 없다는 유별난 자식사랑 때문에 그렇게 목욕을 급하게 구는 거였다. 그러고는 헐렁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아기하고 놀기 시작하고 올케 언니는 부엌에서 지글지글 고소한 기름 냄새를 풍기며 음식을 만들었다. 오빠는 아기에게 깊이 매혹당해 정신이 없었고 올케는 이런 부자의 모습에 황홀한 눈길을 보냈다. 나는 그런 새 식구의 모습에 소외감 비슷한 걸 느꼈지만 심술이 날 정도는 아니었다. 나 역시 오래간만에 돌아온 우리 집안의 평화가 기분 좋았다. 마치 쾌적할 정도로 데워진 물에 몸이 반쯤 잠긴 것처럼 나른하게 퍼지는 듯한 기쁨을 맛보곤 했다. 엄마만이 계속해서 좀 이상했다. 가장 다행스러워야 할 엄마가 그렇지 않았다. 아직도 무슨 발작처럼 오빠가 이미 청산한 것에 대한 미련을 나타낼 적이 있었다. 오빠가 타온 쌀을 뒤주에 부으면서도 어두운 얼굴로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하면서 한숨을 쉬곤 했다. 마치 오빠에게 딸린 가족의 생계 걱정만 안 시켰어도 전향을 안 했을 걸 하고 아쉬워하는 투였다. 오빠의 술주정이 가시가 되어 계속 따끔거리는 걸까? 아니면 해방 후 처음으로 맛보는 가족끼리의 평화와 자립이 너무도 대견해 뭔가를 막연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 엄마 스스로도 그걸 느끼는 듯 가끔 나한테 오빠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야, 말이야 바른대로 말이지. 요새야말로 너희 오래비가 공산당지를 바로 하는 것 아니냐? 한 달 내내 뼈골 빠지게 뇌동해서 처자식 밥 안 굶기면 그게 공산당이지. 더 어떻게 공산당지를 잘하냐? 잘하길. 그럴 때 엄마는 나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빠의 전향을 지켜보고 있는 어떤 음산한 시선을 향해 변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게 열성스럽고도 조금은 비굴하게 굴었다. 엄마가 노동을 뇌동, 노동자를 뇌동자라고 부를 때의 발음은 특이했다. 엄마는 흠잡을 나위 없이 고운 표준말을 쓰는 분이었는데도 오빠가 좌익운동을 하고부터 그 발음만은 그렇게 귀에 거슬리게 했으니까 그건 말투라기보다는 의도적인 거였다. 그래서 남노당을 말할 때도 꼭꼭 뇌동당이라고 뇌소리에다 듣기 싫게 오금을 박았다.